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강남발 전세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서울 전역으로 번지게 되고 그동안 집값을 떠받치던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집값 하락은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곡소리 나는 집주인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강남발 전세 폭락, 그리고 부동산 현장의 실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의 부동산 시장은 집주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였고, 집 없이 살게 되면 집주인 눈칫밥 먹어야 하고 남들 다 집 살 때 뭐 했냐는 조롱과 멸시의 눈빛,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무능력의 상징처럼 보이도록 포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냥 세상이 그랬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집 가진 자와 집 없는 자 이렇게 둘로 갈라졌습니다. 남북으로 갈린 것도 모자라서 영남과 호남으로 갈라쳐서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국민 감정을 이용하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고, 이제는 언제부턴가 집 있는 자, 집 없는 자로 또 갈라놓고 그걸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그런 파렴치한 높은 인간들이 이 영상을 볼 일도 없겠지만 최소한 그런 사람들에게 노란하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을 최소한은 알아야겠습니다. 저도 신혼 때 다 쓰러져가는 빌라, 그것도 방 2개짜리에서 시작을 하면서 집주인분한테 전화가 오면 겁이 나서 이 전화를 한 번에 받지 못했습니다. 전세금 올려달라는 그런 전화일까봐 겁나서 일하다 말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한 2-3대 정도 연속으로 피고 그 다음에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다시 전화를 하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저는 운이 좋아서 아주 잘 해주시는 좋은 집주인, 착한 임대인을 만나서 크게 고생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세입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 스스로 위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의 판이 조금은 바뀐 것 같습니다. 집주인들이 의리되는 그런 시절이 오긴 왔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끌족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 많고 그 당시에 저도 중개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끌족 분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에 존재하고 내 아들, 딸, 형제, 친척이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영끌을 다루는 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각과 입장을 제가 저도 모르게 감싸는 듯한 표현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끌족을 동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에서 영끌을 해서 10억 이상 가는 집을 산 사람들은 애초에 돈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영끌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몇 억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영끌 중에 은행 돈이든 부모님 돈이든 어디서든 몇 억을 빌려서 그 이자를 내겠다라고 생각하고 덤빈 사람들이라면 굳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동정하거나 국가에서 세금으로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끌족이 집을 산 이후에 계속 부동산이 만약에 상승을 했다면 본인이 투자를 잘해서 돈을 잘 벌었다라고 했을 건데 왜 집주인 걱정을 우리가 해줘야 하냐 이겁니다. 갭 투자로 집을 샀다면 전세 가격 폭등할 때 한 번에 몇 천만 원 또는 억 단위로 전세 올려달라고 했을 건데 지금 전세 하락한다고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주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전세 가격 폭등할 때 과연 집주인들이 과거에 나를 살려줬었던가?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강남발 전세 하락이 결국은 영끌족과 기존 집주인들에게 더 극심한 어떤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쾌감을 느끼자, 통쾌해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 중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 2주택자분들,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올해나 내년 아니면 언젠가는 집을 사려고 준비하는 분 등등등, 그리고 공인중개사 분들도 꽤 많이 구독자분들이 계십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나에게 맞는 부동산의 방향성을 잡는데 참고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강남발 전세 폭락 상황의 예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전세 가격이
2022년 5월에는 2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하락률을 따지면 45% 정도 됩니다. 둔촌주공하고 가장 상대적으로 비교를 많이 당하는 헬리오시티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022년 3월에는 15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게 8억 원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하락률을 보자면 49%입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정점은 그럼 과연 언제였을까? 2021년 3, 4분기가 저는 아파트 가격의 정점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 겨울부터 갑자기 급작스럽게 거래가 줄면서 하나씩 그 뒤로 급매가 나오고 그게 또 거래가 되고 그 후로 지금까지 2023년 초까지 하락 중입니다. 그런데 전세의 하락기는 언제일까? 전세 하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의 하락기와 같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아닙니다. 전세 가격은 집값보다 천천히 완만한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2022년 중순경에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전세대출금리가 2022년 중순이 피크를 찍는 순간이 되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전세를 찾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세보다 월세 선호도가 더 높아지기도 하고 어지간하면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서로 합의하고 그냥 쭉 사는 걸로 결론이 많이 납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게 왜? 뭐 어때서 난리야? 나한테 지금. 이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의 전세 하락과 역전세난은 아직 끝나려면 한참 걸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세 계약은 보통 2년입니다. 2022년 중순까지 전세 계약을 했던 사람들은 만기가 2024년 중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이상은 더 역전세난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밀접한 연관성을 한번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집값의 하락을 압박하는 어떤 영향이 상당 기간은 지금보다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갭 투자를 한 영끌족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전세를 반환해 줄 능력이 안 되는 집주인들은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집을 급매로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 주변에도 실제로 그런 집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의 입주 물량이 막 쏟아집니다. 거기에 강남에 쏟아집니다. 올해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강남이 강남에 입주 물량 느는 게 어때서? 나는 강남 아닌데, 나랑 상관없는데. 강남은 어쨌든 좋든 싫든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대한민국 부동산의 중심이고 그 파급력은 상당히 큽니다.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3,375가구가 이제 입주를 곧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즘 강남권으로 한창 떠오르는, 어쩌면 마용성보다 더 떠오른다는 흑석동의 흑석 리버파크 자이 1,772가구도 곧 입주 시작합니다. 이쪽에 전세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계속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남이 하락을 하면 그 옆은 또 가격이 따라서 내려갑니다. 이게 먹물처럼 쉽게 번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 스승님 중에 한 분이 강남에서 개포자이 입주장 치는데 집은 엄청 보는데 실제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입주자 사전점검이 끝나고 끝물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의 강남 전세 가격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이 2023년이 아니고 작년이나 재작년이었다면 이 가격이면 강남의 전세가 남아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남아도는 수준이라는 건 확실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물론 전세 가격의 하락이 곧바로 집값의 하락이라는 공식이 100% 성립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난 강남 아니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집주인분이 계시다면 그 영향력이 서울 변두리로 퍼지는 건 정말 금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전세 만기가 되면 부동산으로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주로 세입자였습니다. 전세 만기 다 되어가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중이니까 집주인이 전세 올려달라고 할 게 100%이고 그 전에 이사갈 집을 알아보러 오는 겁니다.
요즘은 그럼 어떨까? 집주인이 먼저 부동산에 찾아옵니다. 만기 3개월 남았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1억 5천만 원을 내려서 살겠다고 한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이런 고민 상담이 주를 이룹니다. 1억 5천만 원 내려달라는 게 그냥 생떼 쓰는 게 아니고 세입자는 이미 주변 시세를 다 알아보고 말을 한 겁니다. 즉 그냥 요즘 시세가 그렇게 된 건데 제가 집주인분들을 딱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또 하나는 중개할 때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이 결정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집을 보고 오늘 밤에 또 돌아가서 고민을 하고 내일 아침에 그 집 전세 계약할게요 하고 전화를 하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그 집을 홀라당 계약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약금을 밤 12시에 넣는 경우도 있었고 저는 일요일 오전 8시에 전화 받고 급하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집을 많이 봅니다. 예전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가장 싼 것 같지만 일주일 지나면 1,000만 원, 2,000만 원 더 싸진 그런 전세가 나오니까 이거는 임차인들도 쉽게 계약을 안 합니다. 덕분에 저는 돈 벌기 더 어려운 구조가 됐지만 뭐 이거는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급전세가 거래되면 어디선가 또 나타나고 더 낮은 전세가 계속 툭툭 튀어나오는데 저도 차마 손님한테 손님 이거 제일 싸고 좋은 거니까 이거 하세요 이렇게 말 못합니다. 또 하나의 부동산 현장 상황 변화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들 얘기입니다. 이분들은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는데 역전세로 돌려줘야 하는 돈이 서로 조율이 안 됩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세입자는 1억을 돌려달라. 그러면 그냥 눌러 살겠다. 그러고 집주인은 그거는 과하다. 5천만 돌려줄게. 이러다가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전세 매물로 나온 겁니다. 시장에. 그런데 이 전세가 만기가 다 되도록 안 나갑니다. 결국 이런 경우 집주인이 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냥 1억 돌려주고 재계약을 하거나 싹싹 빌어서 7천만 원의 합의를 보고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전세 매물이 네이버 부동산에 나왔다가 뜬금없이 사라진 경우가 꽤 많습니다. 남들 눈에는 이게 전세가 거래가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는 재계약 신고가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이런 비율이 그럼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거는 어떤 공식적인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서 개인적 체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리고 또 부동산마다 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 체감으로는 전체 시장에 나왔던 전세 물량 중에 30%는 좋게 된다고 느껴집니다. 야, 너 오늘 전세 하나 가지고 영상 질질 끌고 유튜브 하기 참 쉽다, 그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에 이어서 나올 부동산 정책은 뭘까? 결국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돈 좀 있는 다주택자가 집을 사도록 유도할 겁니다. 더 이상 집값이 떨어지는 건 위험하다고 느낀 정부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는 어떤 식으로 아파트를 살까? 청약시장에서는 선착순 분양으로 집을 사게 될 겁니다. 둔촌주공이나 장이 4구역이 고분양가 논란에도 기세등등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믿는 구석. 이게 독이 든 성배가 될지는 그냥 두고 봐야겠습니다. 구축 매매 시장에서는 결국 전세를 낀 갭투자 형식이 될 겁니다. 갭투자의 전제 조건이 전세 가격하고 집값의 차이가 굉장히 적어야 한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할 이유가 만약에 늘어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다주택자의 분양시장과 구축 매매시장에서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부동산 정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는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